자, 우리 그 전번에 쭉 풀었던 문제하고 유사한 문제가 61번이에요. 자, 61번은 PTP망의 구조입니다. 1대1의 구조예요. PTP망의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PTP망의 구조가 될 때 점대점으로 직접 연결한다 그러면 몇 개의 전송 링크가 필요하냐. 자, 우리가 이 스타형이라는 거 있죠. 스타형. 우리 지난번에 했습니다. 여기 중심에 어떤 뭐 허브 장치라든지 어떤 중심에 메인 컴퓨터가 있고 이제 주렁주렁 이렇게 단말 장치가 1대1로 접속이 되어 있는 이런 게 이제 중앙 집중식의 우리 스타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링크의 개수는 회선의 개수는 스테이션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요놈까지 7이죠. 그럼 N우가 7입니다. 그럼 여기가 1만 빼면 되겠죠? 자, 요 가운데 있는 요 장치는 별도 회선이 없는 거니까 요걸 받는 쪽이니까 7개 노드 중에 2를 빼면 이제 6개 링크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6개가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메쉬 방법이라는 거 있죠. 메쉬. 네? 메쉬형, 뭐 그물형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제 모든 노드끼리 전부 1대1 접속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회선이 많게 소요가 되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든 노드하고 전부 회선이 접속이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선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스테이션끼리 전부 1대1 구조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때는 점대점 PTP지만은 어떤 중앙 집중식의 이런 스타형이 아니고 모든 스테이션하고 전용 회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은 메쉬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메쉬형, 뭐 쉽게 표현해서 그물형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때는 n-1에다가 요 n을 곱해서 나누기 2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요걸 묻습니다. 예? 어떤 중앙 집중식의 어떤 스타형이다 하는 그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냥 1대1 구조로 돼 있다. 그렇죠? 10개의 스테이션을 1대1로 직접 연결한다. 그러니까 모든 스테이션끼리 모든 노드끼리 1대1 회선을 연결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메쉬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쉬형, 그물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0 곱하기 10 빼기 1 하면 9가 되겠죠. 10 곱하기 9 해서 나누기 2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되겠죠. 이 공식으로 풀면 되니까 10 곱하기 10 빼기 1 하면 9죠. 10 곱하기 9 나누기 2 하면 45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62번에 랜 시스템에 우리 근거리 네트워크를 랜이라고 우리가 칭하는 겁니다. 근거리 네트워크 랜의 어떤 사용거리 확장에 사용되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이냐. 자, 이 관련 문제는 그 네트워크 연결 장치는 우리가 리피터 장치라는 게 있고 우리가 OSI 7 계층에서 이야기하면 물리 계층에서 접속이 되는 길이만 연장하는 리피터가 있고 또 링크를 형성하는 2번 계층에서 접속이 되는 브릿지라는 장치가 있고 그다음에 3번 계층에서 접속이 되는 라우터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 서로 프로토콜이 완전히 다른 기종끼리는 층마다 전부 버퍼링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게이트웨이 하는 장치를 쓰는 겁니다. 이 관련은 또 뒤에 우리 또 뒤쪽 이 관련 파트에 이제 문제가 또 나올 테니까 이제 그때 깊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1번 어댑터라는 것은 어떤 네트워크의 연결 장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62번은 1번이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63번 데이터 전송할 때 블럭으로 나누어서 전송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죠. 원래 블럭으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거기다 어떤 번호 붙이면서 이런 걸 여러 개 블럭을 합성해서 하나 이제 프레임이 형성이 되면서 전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가장 합당하지 않은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보내는 정보의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뭐 반드시 뭐 블럭 아니면 뭐 속도가 뭐 느려지나요? 그렇죠? 근데 블럭 개념으로 이렇게 쪼개면서 거기다 어떤 번호 붙이면서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러 블럭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어떤 프레임 형태로 전송을 해나가기 때문에 어떤 에러 확률도 체계적으로 프레임 내부에 어떤 별도 여분의 빛을 둬가지고 에러 제어도 가능할 것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지연을 또 최소화시키는 의미도 있고, 또 수신 측 받는 쪽에 어떤 메모리 버퍼를 고려해 가지고 적당한 어떤 블럭을 산정해서 간다든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3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4번에 일반적으로 많은 단말기로부터, 많은 단말 장치로부터 많은 양의 통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네트워크로 적합한 것은 어느 것이냐. 자, 이건 물론 전용 회선이 필요하겠죠. 연속적으로 많은 데이터 보낼 때는 1대1의 전용 회선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단말기로부터 많은 양의 통신을 한다. 그러니까 단말 장치 제각기 1대1로 구성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그래서 이 경우가 바로 메쉬형이 필요하겠죠. 많은 단말 장치들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전송할 때 네트워크 그 구성 형태는 메쉬형, 망형이라고 하죠. 망형, 메쉬형, 망형, 뭐 그물형 이렇게 불리는 거 있죠. 가장 회선이 많았던 그런 구조를 써야 될 겁니다. 64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65번에 하나의 메시지 단위로, 그러니까 메시지가 짧든 아주 길든 더더 길든, 그렇죠? 어떤 크기에 무관하게 하나 메시지 하나 딱 그 한 메시지 하나 크기를 기본 단위로 해가지고 일단 교환 장치 일단 스토어 축적했다가,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메시지 어떤 주소를 찾아가지고 이제 수신 쪽으로 전송하게 되는 이런 형태. 우리 그 이메일 같은 경우가 바로 메시지 전송입니다. 상대방이 만약에 외출해서 지금 받을 준비가 안 됐다. 쉬운 예로 상대방이 그 휴대폰을 꺼놨다. 그러면 잠시 그걸 교환 장치에 저장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받을 상태가 되면 뭐 그때 이제 메시지가 전송이 되는 이런 구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메시지 통째로 저장했다가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메시지를 특정한 크기, 패킷이라고 하죠. 뭐 128바이트나 256바이트 단위로 일정한 크기로 패킷으로 놓아가지고, 그래서 거기다 이제 번호, 주소 붙이면서 이제 교환 장치로 들어가서 경로 설정하는 것은 조금 빠르게 어떤 실시간 통신이 구현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패킷 교환 방식이라고 했고, 메시지 교환은 우리 데이터 전송에는 잘 쓰지 않지만은 우리 이메일 전송한다든지 파일 전송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오히려 메시지 교환 방식이 적용이 되는 사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5번은요 2번 메시지 교환 방식이 되는 겁니다. 자, 66번은 한쪽 방향으로만 데이터가 쏙 흐르게 되고 이제 병목 현상이 거의 드물고, 그 다음에 두 노드 사이에 채널이 고장이 나면 그때는 전체 네트워크에 손상을 될 수가 있는 이런 토폴로지가 뭐냐. 이건 링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루프형. 루프형은 어느 노드에 고장이 생겨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 링 네트워크가 이제 마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어떤 데이터가 전송이 되면서 이제 두 노드 사이에 만약에 고장이 나버리면 전체 흐름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게 링형 혹은 루프형의 토폴로지, 루프형, 링형의 구성 형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66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7번에 가상회선 방식에서 이제 통신망 내의 트래픽 제어, 통신량 제어를 이제 원활히 해가지고 이제 노드 사이에 전송되는 패킷의 양이나 속도를 규제한다는 이런 용어가 무엇이냐. 이게 흐름 제어 아니에요? 흐름 제어. 흐름 제어가 만약에 수반이 되지 못하면 그때는 이 네트워크의 어떤 정상적인 이제 통신량의 제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플로우 컨트롤이라고 하는 흐름 제어를 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흐름 제어 방법 중에 슬라이딩 윈도우라는 거 있죠? 슬라이딩 윈도우. 보내는 쪽, 받는 쪽에 어떤 그 윈도우 사이즈, 그 받을 수 있는 어떤 메모리 그
용량을 적절하게 이제 선정하면서 이제 그거에 맞는 어떤 블럭 사이즈를 형성하면서 주고받는 것. 이게 슬라이딩 윈도우 방법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흐름 제어에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7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8번은 컴퓨터나 단말 장치 간에 컴퓨터나 컴퓨터가 됐든 뭐 단말 장치끼리가 됐든 뭐 정보기기가 됐든 뭐 어떻게 됐든 그 두 노드 간에 그렇게 할 수 있죠. 두 노드 간에 두 스테이션 간에 효율적이고 원활한 정보를 정확히 교환하기 위해서 정보통신 시스템이 갖춰야 되는 여러 형태의 제어 기능의 이런 방식을 통칭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게 전송 제어라고 하는 거죠. 전송 제어. 자, 우리가 그 컴퓨터끼리 데이터 통신할 때 우리 그 프로토콜이 있었습니다. 계층별로 통신 규약이 일치가 돼야만 두 컴퓨터끼리는 두 기기, 정보기기끼리는 정상적인 데이터 통신이 되는 겁니다. 그중에 그 2번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고 우리 공부했었는데 2번 계층이 노드하고 노드 간에 확실하게 어떤 데이터를 전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는 층이 2번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2번 계층에서 노드 간에 확실하게 어떤 데이터가 잘 전송이 되기 위해서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그 통신 규약이 바로 넓게 전송 제어 프로토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노드 간에 어떤 링크가 확립이 돼 가지고 이제 데이터가 전송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기는 어떻게 맞출 것이고 동기 제어라는 거 있죠. 뭐 동기식 방법이 있고 비동기식 있죠. 그 동기식 중에는 비트 동기라는 게 있었고 또 문자 동기하는 이런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동기를 맞춰 나갈 거냐는 여러 가지 방법. 그게 동기 제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오류 제어라는 것도 있죠. 흐름 제어. 에러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에러를 검출해서 정정하느냐 하는 게 에러 제어입니다. ARQ 방식으로 에러 제어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FEC 방법으로 할 것이냐, 뭐 하이브리드 ARQ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오류 제어에 들어가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흐름 제어라는 것도 있죠. 흐름 제어. 넘치지 않도록 트래픽 양을 잘 조절하는 여러 가지 방법, 뭐 슬라이딩 윈도우 방법을 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한 블럭씩 꼼꼼하게 점검하는 스톱 앤 웨이트 ARQ 방법으로 흐름 제어할 것이냐,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죠. 또 회선 제어라는 것도 있습니다. 회선 제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통칭해서 전송 제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 간에 확실한 데이터가 전송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약들을 묶어가지고 우리가 전송 제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68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9번은 멀티드랍 형태에서 마스터 슬레이브, 주인과 노예 관계가 확실할 때, 그렇죠? 주인과 노예 관계가 확실한 어떤 그런 그 노드 간의 관계가 그런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 이런 우리 뭐 랜 네트워크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데 적용하는 그 맥 방법이죠. 매체를 어떻게 지어느냐 하는 방법 중에 폴링 셀렉팅 하는 거 풀었죠? 폴링. 그래서 모든 주도권을 그 마스터, 이제 주인이 갖고 있어가지고 이제 너희들 중에 누가 나한테 송신 요구를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가면서 그래서 이제 밑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전송이 되지는 것을 폴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위에 쪽에서 밑에 쪽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전송되는 형태를 우리가 셀렉팅. 그래서 폴링, 셀렉팅 하는 것은 주인과 노예 관계로 형성되는 그런 어떤 랜 네트워크에서 하나의 미디어를 제어하는 맥 방법의 하나였습니다. 풀었던 문제입니다. 69번에 3번. 자, 그 다음에 70번도 1번이죠. 누가 나한테 데이터를 전송하겠다고 요청하겠느냐, 전송 요구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폴링 메시지 보내면서 결론은 네트워크를 제어하는 것. 이건 1번 폴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폴링. 그 다음에 71번에
송신권을 먼저 택한 쪽이 먼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제 통신하게 되는 것. 이게 컨텐션이라고 하죠. 경쟁 방식. 이게 맥 방법 중에 경쟁 방식이 있고 또 비경쟁이 있습니다. 토큰을 돌리면서 이렇게 사이좋게 하는 것은 일종의 비경쟁 방식의 맥 방법이 되고, 경쟁 방법은 동작이 빠른 사람이 먼저 네트워크를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컨텐션이라고 해요. 컨텐션. 그래서 컨텐션 하는 경쟁하는 방법 중에 캐리어 센싱 하는 거 있죠. CSMA 하는 이런 방법이 대표적인 경쟁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1번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2번은 윈도우, 슬라이딩 윈도우, 어떤 그 메모리 버퍼 사이즈를 윈도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 크기를 정의하면서 우리가 교착 상태가 없이 데이터가 정상적인 트래픽이 유지가 되게끔 해주는 흐름 제어를 이야기하는 방법 중에 슬라이딩 윈도우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72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3번. 자, 73번은 흐름 제어 기법 중에 슬라이딩 윈도우 방법이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중에 윈도우의 정의가 무엇이냐? 이것은 전송할 수 있는 어떤 그 프레임의 뭐 개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느 만한 크기를 설정해 가지고 이제 그 크기 안에서 통신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프레임의 개수, 요게 이제 합당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73번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74번은요. 전화선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서 이제 모뎀을 사용하는 사람이 TCP/IP 접속을 가능하게 해주는 프로토콜. 쉽게 표현하면 전화선 이용해서 인터넷에 접속하게 해주는 이런 프로토콜이 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3번입니다. 슬리프하고 PPP라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 프로토콜 할 때 다뤘던 내용입니다. 이제 그때 자료를 참고로 쭉 한번 보시면 설명이 돼 있을 겁니다. 자, 75번은요. ISDN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그렇죠? ISDN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ISDN망. 종합 디지털 통신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형태의 정보를 영일하는 디지털로 바꿔가지고 요 하나의 종합 디지털 통신망을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형태가 ISDN망을 이용하는 통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ISDN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디지털 교환기 상호 간의 신호 방식에 쓰이는 권고안이 무엇이냐, 즉 표준안이 무엇이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교환 장치, 뭐 요즘은 전부 아날로그 교환 장치를 쓰는 게 아니라 디지털 교환 장치를 써가지고 이제 교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데이터만 왔다 갔다 하는 전용 채널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신호라고 하죠. 어떤 그 선로상에 어떤 트러블이 생겼는지 점검도 해야 되고, 또 요금이 어느 만큼 또 산정이 돼야 되는지 또 이런 임무도 수행해 줘야 되고, 뭐 요즘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발신지 번호 있죠. 발신지 번호를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것. 이건 오리지널 음성이나 영상 데이터하고는 별도로 이제 다른 어떤 그 신호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실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음성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채널을 이용해서 그 중에 일부를 조금 삽입해 가지고 쓰는 이런 통화로 신호 방식이라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그 전화 네트워크에서 지금 제가 대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성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채널 이용해 가지고 거기 여분에다가 어떤 신호, 어떤 그 시그널이라는 어떤 신호를 이제 같이 그 채널을 공용해서 이제 쓰게 되는 통화로 신호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디지털 교환 장치라든지 ISDN망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전용 채널을 별도로 쓰는 그런 기법을 주로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공통선 신호 방식이라고 해요. 공통선 신호 방식. 그래서 공통선 신호 방식이라는 것은 신호만 왔다 갔다 하는 전용 채널을 별도로 운영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표준안이 ITU-T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 넘버 7이라고 불리는 이런 표준안이 지금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디지털 교환 장치에서는. 그리고 공통선 신호 방식을 사용하되 아날로그 교환 장치 방식에 쓰는 것은 넘버 6라고 우리가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통화로 신호 방식, 음성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채널을 같이 쓰면서 어떤 신호를 처리해 나가는 것. 뭐 이것은 이 표준안 권고 이름이 뭐 RF2다는 뭐 이런 이름으로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게 답이에요. 넘버 7 방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RO1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공통선 신호 방식이죠. 그중에 우리는 지금 요걸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교환장치 네트워크에서는 교환기를 쓰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공통선 신호 방식은 넘버 7이 되겠습니다. 39번은 1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이 아니고 75번이죠.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75번은 1번이 답이에요. 자, 76번에 공통선 신호 방식에 대한 설명 중에 잘못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은 어느 것이냐. 아까 이야기했죠. 2번 공통선 신호는 패킷으로 묶어서 보내주는 디지털 패킷 전송 방식에서 ITU-T에서 공고되는 넘버 6, 넘버 7 신호 방식이 권고안으로 돼 있다. 그 중에 이제 디지털 교환 장치를 이용하는 그런 방식에서는 넘버 7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근데 4번이 틀렸습니다. 4번은 음성 대역 폭 중에 일정 대역을 음성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채널 중에 일정 폭을 신호 전송에 할당해서 쓰는 기법. 이것은 통화로 신호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6번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77번에 다음 중에 가장 빠른 초고속 액세스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어느 것이냐. 가장 그 데이터를 고속으로 접속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묻습니다. VDSL 하는 것은 ADSL, VDSL 하는 것은 전화선 가지고 이제 어떤 고속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런 기법이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XDSL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건 전화선이고 나번에 HFC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하이브리드 동축 케이블하고 파이버라고 되어 있는 것은 파이버가 광섬유의 약자입니다. 하이브리드 파이버 코엑셜 하는 것은 동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섬유 케이블과 동축 케이블을 혼용해서 쓰는 그런 어떤 액세스망을 HFC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 가장 초고속이라고 불리는 것은 3번입니다. 이건 Fiber to the Home이라는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까지 광케이블이 깔려있는 그야말로 가장 초고속의 액세스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집까지 광섬유 케이블이 접속이 되는 그런 네트워크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라버는 FTTC라고 하는 요 C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밀집 지역에 어떤 원격 터미널을 설치해 가지고 그 밀집 지역 가지는 파이버 광섬유 케이블로 어느 특정한 밀집 지역까지는 광섬유 케이블로 접속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런 네트워크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이 되겠죠. 3번은 우리 집까지 광 케이블이 그대로 깔려 있는 그런 액세스망이 가장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우리가 접속해서
액세스를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77번은 3번 되겠죠. FTTH. 지금은 전부 이런 시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ISDN망도 내로우 밴드의 ISDN이 아니라 동화상이나 그렇죠? 어떤 아주 초고속의 데이터를 광섬유 케이블을 이용해서 통신하는 기법.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까지 전부 광섬유 케이블이 들어온다는 그런 네트워크를 칭하는 이름이에요. 파이버 하는 게 광섬유고 2, 더 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 아까 C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느 밀집적 어느 센터까지, 뭐 쉽게 표현하면 그 센터까지는 광섬유 케이블이 깔려 있다 하는 거니까 요게 가장 이제 고속의 액세스망을 이야기하는 어떤 매체 구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가번에 나오는 VDSL 하는 게 있고 ADSL 하는 거 있죠. 이런 걸 묶어서 우리가 XDSL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OFDM을 공부할 때 그렇죠? 그 유선 쪽에 이제 OFDM을 응용하는 어떤 고속 데이터를 통신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XDSL 하는 이런 게 있었죠. 그리고 전기선을 이용하는 것은 PLC 하는 전력선 통신 기술을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전화선 가지고 전화선에 어떤 모뎀 설치를 해서 수메가 bps의 어떤 고속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제 그런 기법들이 요 ADSL 방법, VDSL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중에 이제 요게 대표적으로 지금 많이 쓰고 있죠. 요거보단 이게 속도가 좀 빠른 것이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77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8번부터는요, 우리가 우리가 어떤 매체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전송 방식들을 쭉 해서 공부를 했죠. 뭐 직열 방식이 있었고, 병렬 방식이 있었고, 또 동기 방식에 따라서 동기식, 비동기식 하는 것도 있었고, 또 교환 장치 쓰는 방법도 있었고, 그리고 뭐 반이중, 전이중 하는 뭐 통신되는 그 어떤 방향에 따른 또 구분도 있었고, 그리고 아날로그 데이터 전송 방법이 있었고, 또 디지털 데이터 전송 방식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밴드 전송이라는 게 있었고, 또 밴드패스 전송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데이터 통신하기 위해서 이제 합당한 여러 형태의 전송 방식들을 쭉 해서 지금까지 문제 풀면서 우리가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정상적인 데이터 전송이 이제 전송 매체를 이용해서 이제 전송이 되는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애 현상들이 또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전송 방식을 쭉 다루는데 지금은 어떤 전송 매체상에 생길 수 있는 어떤 장애 현상 이런 내용이 되겠죠. 이것은 그래서 어떤 전송상의 전송 매체상의 뭐 전송하는 통신 매체상의 여러 가지 장애 현상, 안 좋은 현상입니다. 뭐 잡음 같은 게 꼭 발생이 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상호 변조하는 뭐 간섭 현상도 있을 수가 있고, 페이딩 현상하는 것도 생길 수가 있고, 뭐 여러 형태의 이제 장애 현상들이 예측이 되고, 또 그런 장애 현상을 또 이겨낼 수 있는 이런 통신 방식들을 개발하고 우리가 정상적인 통신이 구현되게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장애 현상, 뭐 왜곡, 뭐 잡음, 뭐 등등 이런 형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 중에 이런 거 기억합니까? 정적인 왜곡이라는 게 있었고, 정적인 왜곡, 또 동적인 왜곡이 있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게 시험 문제 하나가 나올 소지가 좀 확률이 꽤 높습니다. 정적인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특성상의 왜곡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성상의 왜곡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해결이 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 주파수 형태의 신호라고 할지라도 고주파일수록 감소의 특성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 그런 현상이 있죠.